정말 돈에 집착을 해서 내가 10원을 어떻게든 벌겠다, 100원을 어떻게든 벌겠다, 1억을 어떻게든 벌겠다, 그 다음에 10억을 어떻게든 벌겠다, 이런 엄청난 목표의식을 가진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속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돈의 지표만큼 명확하고 깔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따라오게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돈 자체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그 돈을 벌 수 있을 아이템을 찾아내고 그 다음 사람을 찾아내고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돈이라는 게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든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좀 많이 배웠어요. 이 성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하게도 돈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우리가 일컫잖아요. 보통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부자분들은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자본이라는 걸 많이 축적하면 내가 시간을 덜 써도 되고 남을 레버리지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돈 자체가 생기면 돈에도 지속적인 이자나 투자 기회들이 붙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자분들은 이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어떤 업에 속했다면 최고의 상품, 최적의 상품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강의를 판다고 하면 진짜 본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최고의 강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그 최고의 강의라는 게 꼭 정말 비교가 어려운 대체 불가능한 강의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격 대비해서 최적의 강의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최고의 강의라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강의, 최고가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최고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최적의 강의를 만들려고 최적의 제품을 만들려고 좀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아직은 최고와 최적의 제품을 아직 못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꼭 모두가 최고의 제품, 최적의 제품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스타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트 지점에는 굉장히 많은 약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아직 내가 최고의 제품, 최적의 제품은 없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사람이 시작을 하고 성과를 내야지만 지속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 발전하면서 자본을 축적해서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든 매출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제품이면 알아서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저는 좋은 제품이 알아서 팔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제품을 정말 누군가가 열심히 고객들을 만나고 최대한 많은 고객들한테 브리핑하고 그 중에서 내가 제품은 아직 부족하지만 제품력은 부족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어떤 열심히 사는 매력을 어필해서 선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아직 좋은 제품을 내가 만들지 못했다면 나만의 매력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일으키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어쨌든 선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내 고객을 어떻게든 유치를 해서 돈을 벌어내는 것. 그런 굉장히 뚜렷한 어찌 보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제품과 최적의 제품을 만드는 능력 한 축과 그런 제품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두 가지가 결합한 분들이 결국에는 부라는 걸 만들어내고 자본이라는 걸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를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막 시장에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돈을 따라가지 마라.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라는 사람이 아직 거대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부자라고 한다면 순자산 100억 이상의 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저는 좀 부자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성을 바라보면은 정말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본인의 영역에 있어서 잘하고 좋아하고 잘 되는 일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거기서 결과를 내시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돈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축이 있고요. 근데
정말 돈에 집착을 해서 내가 10원을 어떻게든 벌겠다, 100원을 어떻게든 벌겠다, 1억을 어떻게든 벌겠다, 그 다음에 10억을 어떻게든 벌겠다, 이런 엄청난 목표의식을 가진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속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돈의 지표만큼 명확하고 깔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따라오게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돈 자체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그 돈을 벌 수 있을 아이템을 찾아내고 그 다음 사람을 찾아내고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돈이라는 게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든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좀 많이 배웠어요.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 돈이라는 것은 좋은 제품과 좋은 상품을 만들고 내가 정말 고객들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해내면 따라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따라오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돈을 창출해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든 단기적인 목표의식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내는 거죠. 제품이라는 것을 결국에 판매해서 1억이라는 돈을 벌려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제품을 100개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100개를 파는 방식에 내가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1억 원이라는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면. 근데 이 목표의식이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뚜렷하게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방식에는 꼭 어떻게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돈이 따라오기도 하고, 돈에 대한 집착과 노력이 돈을 벌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케이스셨나요? 저는 두 케이스 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저도 스타트 지점에 있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시작하는 단계지만, 시작 시점에는 내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내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내 자원이나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제품을 나라는 사람 수준에서는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좋은 제품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처음 스타트 지점에 좋은 제품과 상품, 고객들에게 부가가치를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게 돈이 따라올 만큼 압도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썼던 방식이 그냥 단기적인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억 원이라는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영업해야 되는 횟수, 마케팅을 해야 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하나하나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했던 사업은 셔츠 사업이었기 때문에 셔츠가 하나당 가장 저렴한 게 5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1000만 원을 벌려면 200벌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200벌을 팔기 위해서 몇 명의 고객을 만나고 몇 번의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얼마의 마케팅비를 써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200벌이 아니라 2000벌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 2000벌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오프라인 프로모션으로 과연 가능하냐? SNS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간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실력을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나가고 목표들을 이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본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어찌 보면 인프라가 이제 점점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순간에는 내가 정말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시장에서 내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좀 열의에 있었으나 어느 순간에는 비슷해지거나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럼 그때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쌓인 역량이나 경험, 인프라와 자본을 활용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더 좋은 제품, 좋은 상품, 좋은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만들었던 돈보다 더 빠르게 누적되고 축적되고 그 인프라를 또 활용해서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결과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좀 적절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굉장히 크게 성공한 부자들의 특징을 제가 스스로도 발견한 것도 있지만 벤처 캐피탈에 굉장히 유명한 심사역 분이 계세요. 특정 벤처 캐피탈의 최연소 이사분이신데 그분이 유니콘 회사들에 투자를 하면서 유니콘 창업자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유니콘 창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운은 좀 통계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운이라는 것은 무제한하지 않고 굉장히 통계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유니콘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공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비상장 유니콘 기업 숫자가 22개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확률적으로
유니콘 회사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니콘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대운이 나한테 먼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운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뒤쪽의 운은 나쁜 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앞으로 나한테 다가올 운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운이라는 건 통계적으로 정해져 있고 내가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나쁜 운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또 나쁜 운이 와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좋은 운이 오겠죠. 그러면 나쁜 운이 왔을 때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버텨내고 또 좋은 운이 왔을 때 난 살아남았으니까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운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그들의 어떤 자세는 되게 성공에 있어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그분들은 나쁜 운을 또 대응을 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성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에 대한 그분들의 자세나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영감과 인사이트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거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표님, 요즘에 이제 저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뭐 대표님만의 부자 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많이 고민을 안 해본 주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는 고성장 시대는 이제 끝났고 굉장히 저성장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성장 시대에는 어떤 산업이건 어떤 시장이건 지속적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는 저는 어떤 흐름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하는 섹터와 산업은 더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섹터는 더 안 좋아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성장하는 섹터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성장하는 산업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지금 AI 시대가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AI라는 거는 정말 슈퍼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했으니까 그런 시대로 아예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고, 그럼 반도체 회사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AI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어떤 전력을 보내줄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업들을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이 산업이 슈퍼사이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에 어찌 보면 호황이 이어질 거거든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좋은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을 갖는다고 해도 이런 좋은 기업들에 어찌 보면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급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슈퍼사이클에 진입해 있는 대기업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부스러기 시장들을 내가 발견을 한다면 또 새로운 사업계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는 성장하는 섹터와 성장하는 산업에 더 몰입해야 된다. 그게 투자든 사업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K컬처가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K푸드 그리고 K미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대중화되고 또 이런 산업들이 슈퍼사이클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K미용에 있어서도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섹터에 내가 뛰어들고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하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성장하는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예 양극화가 일어나서 아예 매크로적으로 떨어지는 산업에는 기회가 없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크로적으로 내가 속한 산업이 하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강을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성장하는 섹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내가 과연 참여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쨌든 독서실 사업을 과거에 했었으니까 프리미엄 독서실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다가 공급이 많아지면서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전체 매크로적으로는 시장이 어찌 보면 감소하고 있지만 이 시장 감소 속에서 관리형 독서실 시장은 또 성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애기들을 몇 명 안 낳기 때문에 내 애가 프리미엄 독서실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올라가면서 성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감소하지만 성장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독서실 회사 중에서는 기존의 프리미엄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하던 회사들은 점점 질 거고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하는 사람들은 또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하더라도 양극화가 일어나서 또 성장하는 어떤 섹터들을 잘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투자든 사업이든.
취업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두가 아는 좀 사업들 중에 섹터를 잘 선택해서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회사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APR의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APR이 마케팅 관련한 회사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뷰티 쪽에 진출을 했고 K-뷰티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엄청난 성장을 거뒀고요. 그 과정에서 이 회사는 결국에 이 K-뷰티 중에서도 화장품 외에도 이제 집에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미용기기까지도 이제 현재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굉장히 잘 탄 거죠. 그래서 저는 APR이 성장하는 섹터를 잘 선정을 하고 그 성장하는 섹터에 있어서도 좋은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간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APR 창업자는 사실 뷰티 쪽의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내 전문 영역의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도전을 해보는 게 유의미할까요? 저는 내가 전문 영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내가 1,000만 원 벌고 1억 벌고 10억 버는 과정에 있어서 굳이 내가 대단한 경쟁력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산업에 속하고 좋은 플레이어들을 잘 따라가면 좋은 어찌 보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경쟁력이 없지만 특정 시장에서 적당한 제품을 가지고 내가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거기서 얻어진 자본과 경험,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레버리지해서 더 좋은 제품, 상대적으로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완벽한 경쟁력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24시간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내가 이 시장과 산업에서 정말 어떤 승부를 내겠다라는 열정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만 거둔다면 다음 단계로는 과거의 성공 경험을 잘 레버리지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시작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시장을 잘 독점하느냐, 거기에서 만든 영향력을 가지고 얼마나 이걸 파이를 키워내느냐가 핵심이지, 처음부터 내가 좋은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산업의 전문가라면 더 쉽게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성공의 필수 요건만은 아니다. 노력과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